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대화 동력을 살려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협상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발사체가 비핵화 시계를 되돌릴 만한 중대한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할지 여부를 놓고 깊이 있는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현지 시간 4일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협상의 문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한국을 찾는 방안과 관련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의 최근 진행 상황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뒤 해외에서 돌아와 어제 대검 간부 회의를 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금의 법안으로는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은 발표할 범위와 수위 등을 정리해서 이르면 이번 주 기자간담회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에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짓기로 한 정부 발표로 최근에 집값 안정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오가기 위한 교통정책이 결국 신도시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모두 30만 가구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라서 과잉 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컸지만 예정대로 협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국 고위급 대표단이 곧 미국을 방문해서 막바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10시부터 35분가량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이뤄졌던 통화 이후 68일 만입니다. 조기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는 비핵화 시계를 거꾸로 돌릴 만한 중대한 위협은 아니라고 보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 동력은 계속 살려가야 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5월 8일 수요일 아침엔 조민준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어젯밤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과의 대화 유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지만 비핵화 대화를 중단할 만한 중대한 위협은 아니라는데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13시간 만에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통화로 미국의 대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조기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직후 자료를 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설명보다는 매우 간결한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문제를 가급적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영기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최근 진행 상황과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 대화 내용은 일체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날 아베 일본 총리와의 통화 후 FFVD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며 공조를 강조했던 것과는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앞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제공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라 발표했지만 백악관 발표에는 따로 없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북한의 발사체에 미온적 반응을 보인 건 사거리 3,000km 이하 미사일 실험은 해도 된다고 허용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과의 연쇄 통화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상 유지에 주력하겠다는 뜻인데 과연 북한이 어떻게 추가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국방부가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지난해 평양에서 서명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위반은 아니고요. 보면은 군사 합의에 명확히 금지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사적 긴장 완화란 합의 취지엔 어긋난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약 20에서 60여 킬로미터, 약 70에서 24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습니다. 정점 고도 50여 킬로미터로 알려진 러시아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비슷하지만 보통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정점 고도인 80여 킬로미터보단 낮게 기록된 겁니다. 이 때문인지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밀 분석 중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사일 발사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발사체에 방사포까지 포함되면서 미사일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뒤 미중 무역 갈등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일단 양국은 오는 9일 워싱턴에서 막바지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증시는 계속해서 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류허 부총리가 예정대로 9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무역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폭탄 예고에 한때 방문 취소를 검토했지만 결국 대화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지도부가 협상을 완전히 결렬시키면 회복이 어렵고 중국 경제에 뚜렷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판단에 워싱턴행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관세 부과 권한 수용과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입법 등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내수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협상에서 주도권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초 원만한 타결을 예상했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세계 증시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끝난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에 비해 1.79%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도 1.96% 빠졌고 유럽 증시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연중 최고점을 찍었고 코스피 지수 역시 1%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가진 회의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발하는 공식 입장을 낸 뒤 해외에서 일정을 당겨서 돌아왔고요. 처음 출근을 해서 가진 회의였는데요. 출근을 하면서 문 총장은 다시 한번 국민의 기본권을 내세워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검찰의 공식 입장이 정리가 되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야 사당이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직후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게 자칫 검찰개혁 자체를 외면하는 것으로 비치는 걸 우려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보완 수사 요청을 따르도록 하는 식의 조정안 수정과 함께 사법경찰과 정보경찰 분리 논의도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참모들과 함께 대응 방향을 논의한 문 총장은 곧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계속 나오지 않아서 결국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오늘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 등은 이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5차례 김 전 기획관을 소환하려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모두 응하지 않아 결국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는 데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승인하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털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의 가혹한 조사를 받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40여 명이 목숨을 잃은 러시아 여객기 사고를 두고 어떻게 일어난 사고인지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종사의 실수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데 비행을 하기로 했고 이륙 후 장치들이 고장이 난 상황에서 무작정 비상 착륙을 결정했다는 건데요. 이후에 불이 확산이 되는데도 조종사들의 실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객 40명과 승무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 화재 참사가 조종사의 결정적 실수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조종사가 낙뢰에 맞아 통신 장치가 고장난 상황에서 서둘러 비상 착륙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상 착륙 과정에서 화재를 막기 위해 공중을 선회 비행하며 충분히 연료를 소진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장이 착륙 과정에서 수동 착륙에 미숙함을 드러냈고 랜딩 기어가 활주로와 충돌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현지 언론은 여객기가 착륙한 뒤에 조종사들이 조종실 창문을 여는 바람에 기내에 공기가 유입돼 불 확산을 부추겼다고 전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착륙한 뒤 곧바로 엔진을 끄지 않는 실수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유출된 연료가 가동 중인 엔진으로 흘러들면서 동체 뒷부분이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 해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청와대도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행정관 7명이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잇따라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행정관들의 사직을 시작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다른 참모들의 사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최현국 공군 중장을 임명하는 등 중장급 이하 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육군 8사단장인 최진규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육군 학사장교 출신 삼성 장군이 최초로 탄생했습니다. 공석인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하반기 인사 때 임명될 예정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초조함의 표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전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를 방문해 비핵화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어제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그전에 미리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었는데요. 적용이 된 첫날이었던 어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5개월 만입니다. 서울은 하루 사이에 30원가량 올랐습니다.
기름값도 이렇게 오르고요. 맥주 가격에 이어서 소주 가격도 얼마 전부터 올랐죠. 원래 정부가 30년 만에 주세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었는데 발표 시점을 갑자기 미뤘습니다. 현행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주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된 제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풍산업과 신양테크, 실버리치가 제조한 침구류 또 전기 매트에서인데요. 업체에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8층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에 있던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소형 금괴를 몰래 들여와 일본으로 밀수출한 6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1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에서 시가 7억 9천만 원 상당의 소형 금괴 80개, 총 16kg을 16차례에 걸쳐 몸속에 감춰 밀수입하고 일부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울산대교에서 40대 여성이 10대 딸과 함께 투신을 시도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5시간 가까이 모녀를 설득해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모녀는 구조 직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국 연극계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극단입니다. 산울림 창단 50주년을 맞았는데요. 연출가 임영웅의 50년을 기억하는 기록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이순재 씨, 또 손숙 씨 등이 참석을 해서 함께했던 추억을 어제 회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책을 사는 데 쓴 돈이 1인당 한 달 평균 5천 원에 조금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960원, 전년보다 18원가량 늘었습니다. 가구당 전체 오락 문화 부분 지출은 월 평균 19만 원 정도로 전년보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조선 말기 대표적인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인 매천 황현이 남긴 유물 등이 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문집인 매천 야록은 1864년부터 일제가 국권을 빼앗은 1910년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이 오늘 있습니다.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3선 의원들의 3파전입니다. 당장 지금 공전하는 국회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1차 투표를 하고 과반을 투표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 중도 퇴진 문제 논의가 됩니다. 김 원내대표 불신임 등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당헌 당규상 의총 의결을 통해서 중도 사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초 취임하고 처음으로 오늘 북한에 갑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찾아서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시설을 둘러볼 예정인데요. 북한 발사체 이후에도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서 오늘 김 장관의 북한 방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아침마다 옷 고르기 쉽지 않으시죠? 오늘도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무척 크겠습니다. 공기는 계속 건조해지면서 강원 영동에 건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바람도 무척 강하니까요. 특히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해서 청명한 하늘 만날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서울이 21도, 광주 23도, 대구는 25도로 지역에 따라서 따뜻한 곳도 많겠습니다. 북한도 함흥이 최고 28도로 한낮에는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에는 아침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조금씩 더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 국제동물보호단체가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 도축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도축되는 걸 보고 말들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도축장에 있던 가림막도 제대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는 말을 쇠봉으로 마구 때립니다.
결국 도축장으로 끌려간 말은 먼저 도축된 같은 농장의 말을 보고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칩니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페타의 조사관이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간 이곳에서 몰래 찍은 화면입니다. 페타 측은 9차례 촬영하는 동안 모두 22마리의 경주마 도축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서울, 부산 등 경마장에서 다쳤거나 성적을 내지 못한 말들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도축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는 걸 동물학대로 정의합니다. 제주축협 축산물 공판장엔 이런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나 모든 면에 다 이제 완벽하게 갖췄는데 안 되는 상태에서 좀 안전 부분을 지킨 것 같습니다. 페타와 생명체 학대 방지 포럼은 제주축협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한국마사회가 경주말을 무리하게 수입해 매년 1,400마리가 넘는 말이 은퇴하고 일부만 재활한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어제 중앙대학교 후문 근처에서 이 대학 학생이 마을버스에 올라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야구 방망이로 승객들을 위협하는 모습이 버스 CCTV에 담겼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버스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버스에 올라 운전사를 위협하고 흉기를 휘두릅니다. 이후 버스에서 내리는 듯 하더니 이번엔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타납니다. 한 승객이 재빨리 방망이를 걷어차 빼앗고 다른 사람들도 도우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군복 입고 있는 사람이요. 갑자기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욕하면서 침을 뱉더라고요. 내 얼굴에다가 기청 떨어지게 왜 빵거리냐고 그래요. 어제 오후 1시쯤 서울중앙대학교 후문 근처의 정류장에 서 있던 마을버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28살 오모 씨는 지난 4월부터 학부 교수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수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학교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학 교육이 잘못돼서 교수들에게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오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난동을 부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1,000억 원대 외화를 몰래 빼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발 깔창 밑에 또는 속옷 속에 돈을 숨겨갔습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지폐가 잘 걸리지 않는 걸 노렸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공항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입니다. 등산 바지 속에 여성용 보정 속옷을 입었는데 허벅지와 사타구니에는 외화 뭉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꺼내지 말고 바지 벗어. 신발 깔창 밑에서도 돈다발이 나옵니다. 유로화와 달러 등 총 4억 원 상당입니다. 붙잡힌 남자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일당의 운반책입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년간 270여 차례나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밀반출한 금액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의 원정원 도박꾼들에게 추적을 피해 자금을 공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억 원 가량의 환차액도 거뒀습니다. 공항 검색대에 구멍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엑스레이 통과시키는 거는 접근할 수도 있는데 문양도 탐지기로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금속, 메탈 외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검색대를 통과하길 기다렸다 체포한 겁니다. 지난해 9월에도 김해공항에서 4억 원 상당의 외화 밀반출을 시도했던 일당이 검거되는 등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가수 승리에 대해 경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는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일단 영장에는 어떤 혐의들이 적시가 될까요? 지금 승리하면 가장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성매매 알선이죠. 2015년 12월에 일본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의혹하고 또 하나는 2017년에 승리 본인의 생일 파티를 필리핀의 팔라완 섬에서 했는데 네. 그곳에서도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점적이었는데 일단 그게 첫 번째로 담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횡령 부분입니다. 결국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는데 결국 핵심이 될 것은 이 횡령 네. 혐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몽키뮤지엄이라는 라운지바를 일반 음식점으로 신청을 했던 거, 그게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또 하나는 정준영 씨와의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했던 혐의, 이 네 가지 혐의 정도가 영장에 청구가 된다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매매 알선 혐의의 경우에 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형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성매매 알선 부분은 이제 과거에 뭐 인신매매 등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뭐 소위 직업적으로 성매매에 네. 동원하는 과거에 뭐 포주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승리 씨가 받고 있는 것은 2번 정도의 혐의죠.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직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성매매 알선만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찰에서 영장을 이제 신청할 방식을 밝힌 건 승리 씨가 어찌 보면 이 버닝썬 사태 처음과 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의 또 그런 관심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또 성매매 알선 외에 나머지 이제 횡령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17차례 정도 조사를 네. 하고 어느 정도는 혐의와 증거를 잡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확인하진 않은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장을 좀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영장을 신청을 하면 검찰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되죠. 영장을 검찰이 또 청구할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네. 같은 단톡방에 있었던 정준영 씨 일찌감치 구속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왜 승리는 말씀하신 대로 17차례나 조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네. 영장조차 신청되고 청구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다른 부분 다 떠나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첫 번째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당연히 그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겠죠. 또 나머지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승리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많다는 것과 거의 연계가 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그 범죄 혐의의 중대성 부분을 가지고 네. 경찰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성매매 알선을 2번이나 하고 또 회사장을 횡령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 구속돼야지라고 네. 생각하실 텐데 좀 별개로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매매 알선은 일단 법정형 자체가 3년 이하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에 처해지는 좀 다소 범죄 쪽으로 봤을 때 좀 낮은 수준의 범죄이기 때문에 네. 드러나 있는 혐의보다는 사실 이 정도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 그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쭉 했습니다만 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아주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일단 성매매 알선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찰이 증거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2015년 10월에 있었던 일본인 투자자에 대한 크리스마스 파티. 그때는 지금 같이 동업을 했던 유리홀딩스의 윤인석 대표가 이 소위 말하는 동원한 여성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이 됐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유리홀딩스의 윤인석 대표가 자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승리는 그건 난 모른다. 나는 그냥 일본인 투자자한테 일본에 가서 너무 환대를 받아서 한국에 왔을 때 그냥 5성 호텔 잡아준 비용 3천만 원을 지급했을 뿐이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거는 소위 말하는 공범관계라고 있었던 윤인석 대표의 입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현실적으로 좀 부인하기 어려울 거고요. 또 필리핀 팔라완 섬에도 여성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여성을 소위 말하는 보내주는 쪽에 돈을 입금한 내역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성매매 알선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다만 횡령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했는지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미 구속된 정준영 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네. 정준영 씨의 경우에 불법 촬영 그리고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유포 혐의를 받고 네. 있는데 이건 그러면은 범죄 중대성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일찌감치 구속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그렇죠. 있나요? 지금 소위 승리가 받고 있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와는 차원이 다른 네. 범죄입니다. 그건 성폭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 이제 소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이야기하는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고 동의 없이 그걸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정준영 씨 같은 건 일단 피해자가 너무 많았죠. 피해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영장 청구되고 발부되는데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승리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나 이제 범죄 혐의의 중대성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그렇게 고민이 되니까 이제 17차례를 부르고도 아직까지 구속영장 오늘도 이제 신청할 예정이라는 거지 오늘 신청을 한다라고 명확한 방식을 밝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에 유착 고리로 알려진 전직 경찰관 강모 씨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강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3일에 네.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어땠습니까? 지금 일단은 혐의를 또 전면적으로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미성년자가 버닝썬에 출입을 한 것을 무마해 줄 것을 대가를 받고
청탁을 받고 이제 무마해 주는데 좀 조력을 했다는 혐의인데 지금 본인 자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 관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지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버닝썬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만의 투자자 린사모, 린사모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현재 상황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린사모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온 돈이 쉽게 말해서 없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 자산이 많아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버닝썬 등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해서 본인이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일단 어느 정도 혐의를 이제 확보했다고 하고 대만의 소위 린사모의 주소지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출석 요구를 2번 보냈습니다만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이 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린사모가 이제 한국에서도 뭔가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되고 본인도 조사를 받고 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형 로펌 김앤장의 변호사를 지금 수임을 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 그리고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서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좀 저는 이번에 버닝썬 사태 핵심은 결국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연예인들에 대한 구속 여부, 또 연예인들에 대한 처벌 여부, 물론 잘못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더 큰 본질은 강남에 있던 대형 클럽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소위 뭐 물뽕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마약류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사기관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번 버닝썬 사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느꼈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준 것이 바로 이 버닝썬 사태입니다. 그렇다면 마약의 유통, 공급, 그 과정에 있었던 성범죄 이런 것들을 색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가장 잘 마무리하는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마약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상진 씨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가 정당한지를 살펴달라며 심의까지 신청했습니다. 웃자고 찍은 영상을 가지고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버 김상진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집 앞을 찾아 16차례 이들을 협박하는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검찰은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검찰 조사를 거부한 채 검찰청 앞에서 회견을 했습니다. 웃자고 찍은 김상진의 영상을 문제 삼아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편파 수사입니다. 수사가 정당한지 검토해달라며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이른바 수사심의 신청서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사실상 소환 불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폭행 혐의도 함께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천 송도의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은 1년 전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공장 바닥 아래 컴퓨터 저장 장치와 노트북 등을 숨겼는데 결국 들켰습니다. 검찰은 바닥을 뜯어내고 증거물들을 확보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1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흡착 장비를 동원해 공장 여러 곳의 바닥재를 겹겹이 뜯어냈습니다. 이어 전기 배선 등이 깔린 바닥 아래 공간에서 노트북과 컴퓨터 저장 장치 수십 대를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증거를 바닥에 숨겼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삼성 측은 지난해 중순 금융당국이 한창 조사를 벌일 때 직원 여러 명을 동원해 이렇게 증거를 숨긴 걸로 전해집니다. 올해 초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을 땐 바닥에서 다시 몇몇 기기를 꺼내 자료가 잘 삭제됐는지 점검도 했던 걸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삼성의 다양한 회사 직원들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 폐지 이후 생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이를 주도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인천 송도 공장에서의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1960, 70년대 조작된 간첩 사건들과 관련해서 검거를 했다는 공으로 수여된 훈장이
취소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취소입니다. 이번에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포함해 4개 사건에 대한 보국 훈장 8개에 대해서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47명 규모의 울릉도를 거점으로 한 대규모 간첩망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간첩 누명을 씌워 47명을 붙잡아 고문한 울릉도 간첩단 사건. 47명 중 32명이 구속 기소됐고 이 중 3명은 사형당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나 무죄 선고가 났지만 당시 이들을 검거한 공로로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받은 보국 훈장은 유지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1960, 70년대 고문으로 조작한 간첩 사건을 바탕으로 수여한 서훈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 대상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포함해 총 4개 사건의 보국 훈장 8점입니다. 강원도 삼척의 일가족을 간첩으로 몰아 검거한 삼척경찰서 경찰관 2명과 다른 2건의 간첩 사건 검거자 3명이 받은 훈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의 공적이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진급하고 영전하고 그래갖고 혜택을 너무나 많이 받아 책임을 물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간첩 조작 사건 서훈이 취소된 건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취소 의결된 8개의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피해자들은 40년이 넘게 고통을 겪었지만 가해자들은 훈장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온갖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이렇게 서훈이 취소된 건 일부고 여전히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백민경 기자입니다. 혼란 사태를 조성케해서 현 정부를 전복해 하라는 지령을 받고 각종 군사기밀을 탐지해서 북한 괴뢰에 무전 송신하는 등 판에 박힌 듯한 문구, 공소사실에서 드러나는 고문의 흔적입니다. 정말 공장이 있는 것처럼 판에 박힌 그 공소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뭐 지령을 받아서 뭐 라디오 주파수 뭐 이렇게 맞추고 막 이런. 고문에 이어 얼굴이 공개되고 이것이 간첩의 얼굴들입니다. 오랜 감옥 생활을 견뎌야 합니다. 명예가 회복되기까지 울릉도 사건이 41년, 삼척 사건이 31년 걸렸습니다. 두 사건으로 5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판결이 뒤집히길 기다리다 숨진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의료비를 60%까지 감면받고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도 할인을 받습니다. 고궁입장이나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은 공짜입니다. 생활지원자금도 나오고 자녀들도 취업 가산점을 받습니다. 서훈이 취소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지원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나마 서훈이 취소된 건 얼마 안 됩니다. 이미 과거사 진상규명과 소송을 통해 많은 조작 사건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가해자들은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사기와 횡령 또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을 포함한 관계자들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선상에 4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3년 전 강남 A고등학교의 축구부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감사 보고서입니다. 축구부가 2014년부터 3년 동안 학부모들에게 받은 후원금이 15억 원에 달한다고 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 6억 원이 학교 회계에 반영되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2015년 축구부 코치를 비공개로 채용하고 정식 절차를 거친 것으로 꾸민 것도 드러나 주의를 줬습니다. 이 밖에도 선수들이 쓰는 기숙사 건물을 무허가로 사용하는 등 모두 4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은 관리 책임 등을 물어 교장과 교감, 축구부 정모 감독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정 감독은 당시 교육청 감사 때 불거진 후원금 횡령 등 의혹으로 이번에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비리 문제가 누적되고 방치되어 왔었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재진은 학교 측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3년 전에 교육청에서 감독 비리를 찾아냈지만 별일 없이 지나갔고 이렇게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그런데 외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야 이 학교 의혹들을 알게 된 대한축구협회 또 고교축구연맹 얘기입니다. 이 소식은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축구팀은 안팎에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A고등학교 축구팀 역시 대한축구협회 산하기관인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연맹과 협회 모두 정 감독의 비리 의혹을 최근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온 이듬해 정 감독은 200개에 달하는 고교 축구팀 등을 아우르는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학교에서 고발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외부 감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측은 징계를 논의하는 내부 공정위에서 현재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등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끝난 어제 자유한국당은 민생대장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막말로 얼룩진 거리의 파티라고 비난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한국당은 19일간 전국을 돌며 정부를 비판하는 현장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정식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름은 민생투어지만 구호는 좌파 독재 타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정권을 믿고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쉬는 날인 자갈치 시장의 행사장에는 시장 상인과 손님 대신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 등이 몰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황 대표의 부산 방문이 막말로 얼룩진 거리의 파티, 대권 노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의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한 것이 고작 2주 전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줄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의 의원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은 연일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줄어가는데 만약 대표하는 국회의원마저 없으면 피폐,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역구 28석이 줄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구 축소를 막기 위해 의원 정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지역구 축소 문제 때문에 결국엔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구가 사라질 경우 일부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여야 4당이 여론을 의식해 300석으로 의원 정수를 묶어놓은 합의안을 발표하고 뒤늦게 수정하려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조가 어제 당 사무총장인 한성교 의원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며 당 윤리위에 한 의원을 회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성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인정했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당직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은 어제 오후 3시쯤 노조 명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서에서 당직자들은 오전 10시 국회 본관 사무총장실 회의에서 정상적 사람이라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비정상적 욕설을 했다며 즉각 한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당대표 취임 후 하루도 못 쉬고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반발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 의원은 저녁 7시 30분쯤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의원은 회의 중 일부 언짢은 언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특정 사무처 당직자를 향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의에 좀 더 진지하게 임하겠다며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고장난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그대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계속 전해드릴 내용이 나옵니다. 불시 점검에서 저감 장치 없이 가스를 그대로 내놓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행정 처분을 앞두고도 여전히 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탑 밑부분에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어제 오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1번 용광로에서 발생한 가스를 저감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모습입니다. 보통 용광로에서 발생한 가스는 저감시설을 통해 따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비상밸브인 4개의 브리더를 열면 밖으로 그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을 때 자동으로 열리도록 돼 있지만 정비 과정에서 임의로 열어둔 겁니다. 지난 2일 충청남도가 불시 점검을 벌였을 때도 똑같은 일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배출량에 전혀 잡히지 않은, 측정되지 않은 그런 거죠. 따라서 현대제철이 현재 배출량 전국 1위인데 실제로는 그 배출량보다 훨씬 더 많다는. 현대제철은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고장난 채로 운영했고 청산가스를 배출하고도 숨겨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점검 중에도 폭발 위험이 있어 열어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출된 오염물질도 많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남도는 2일 점검 당시 적발된 2번 용광로에 대해 열흘간 조업 정지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이 제철소는 중국에서도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한반도에 근접한 지역들은 이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베이징과 인접한 탕산시 제철소 공단입니다. 끊임없이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9억 2,830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허커빈 칭화대 환경대학 학장은 2017년 철강 산업에서 281만 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해 중국 전체의 20%를 차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철소가 최대 오염원으로 부상한 겁니다. 중국 생태환경부 등 5개 부처가 강철산업 초저 배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이산화황 35마이크로그램, 질소산화물 50마이크로그램으로 배출량을 지정했습니다. 기존보다 최대 6배 강화했습니다.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징진지와 양쯔강 하류 제철 산업단지가 주 대상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2025년 미세먼지는 최대 81% 줄어든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배출시설 현대화 작업까지 포함하는 이번 조치에 산둥성과 동북 삼성 등은 제외됐습니다. 중국의 이번 정책은 수도권과 상하이 등 경제 거점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한반도 인접 지역의 제철소는 세제나 재정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수산물 업자에게서 오징어채를 압수해서 폐기를 한 경찰에게 이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모 씨는 냉동한 오징어를 가늘게 썬 뒤 오징어채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압수한 물건은 오징어채 150상자였고 당시 시가로 4,500만 원어치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2015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압수한 오징어채 150상자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보관하다 상할 수 있다며 없앴다는 겁니다. 김 씨는 손해를 물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물건을 압수해도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진 압수물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 씨에게 6,500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교도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과테말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보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7명이 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동쪽으로 16km 떨어진 파본이라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감자 간의 다툼으로 폭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한 것인데 결국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혼란을 수습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본 교도소에서는 2016년에도 폭동이 일어나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오후 2시쯤 학교 안에서 총 여러 발이 발사돼 현재까지 2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학교 스템 스쿨에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800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한 성분에 대해서 식약처가 관련 내용을 좀 바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이것의 기능성에 대한 설명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라고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 가운데 도움을 준다를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앞으로는 바꾸겠다라고 알렸습니다. 체중 감소 기능의 인정 수위를 낮춘 것입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인도에서 자생하는 열대 식물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마리골드꽃 추출물에 대해서도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해서 줄 수 있다로 기능성 인정 수위를 낮춰 잡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일교차 유의, 건조 경보, 그리고 동해안 강풍인데요.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공기는 계속 건조한데요. 강원 영동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까지 동해안을 따라 바람도 강해서 특히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함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눈이 건조하다, 코 안도 건조하다, 거기에 피부까지 건조하다는 분까지 여러모로 불편한데요. 물 많이 드시고요. 실내 습도 조절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두 곳의 신도시와 함께 공영 주차장이나 철도 부지, 지하철역 등 공공부지와 자투리 땅도 활용해 총 11만 채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내놓은 19만 채를 합하면 모두 30만 채입니다. 전다빈 기자와 송승환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고양에 3만 8천 채, 부천에 2만 채를 지은 뒤 2022년부터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먼저 지정된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과 함께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은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81곳의 자투리 부지까지 활용해 모두 30만 채를 지을 예정입니다. 입지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서울과의 거리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고양 창릉 신도시가 들어설 땅입니다. 야산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그린벨트인데 이걸 풀어서 신도시를 짓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서울 은평구, 서쪽으로 가면 고양시청이 나옵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는 서울 경계까지 1km가 채 되지 않고 부천 대장 신도시도 서울 강서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1기나 2기 신도시와 비교하면 서울과 훨씬 가까워진 겁니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찾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은평구 마포구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그 일산 쪽에서 많이 오실 거예요. 거기가 너무 노후되고 30년 넘었거든요. 다만 이번에도 서울의 그린벨트는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도심의 자투리 땅을 최대한 활용해 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곳은 서울 사당역입니다. 역 바로 옆에 있는 빈 땅에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1,2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처럼 신도시와는 별도로 서울에만 19곳의 중소택지에 10,000가구의 집을 새로 짓습니다.
구의 자양동 재정비 촉진 1구역과 대방동 군부지 등에도 각각 1000가구 이상이 들어섭니다. 공영주차장, 철도부지, 지하철역 등 각종 공공부지도 총동원됩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와 왕십리역 철도부지에는 각각 300가구씩 들어섭니다. 관악구에 낡은 군관사 2곳이 있는 자리도 공공주택으로 바뀝니다. 오래된 주민센터는 고층 복합시설로 재건축해 공공주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였습니다. 경기도에도 4만 2천 가구를 새로 짓습니다. 안산시 장상동과 용인시 구성역 근처에는 각각 10,000세대가 들어서는데 미니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말 공개한 지역을 포함해 중소규모의 들어설 집은 총 81곳 12만 7천여 가구입니다. 이 중 약 4만 가구가 서울에 있습니다. 자투리 땅에 짓는 집은 신도시보다 2년 앞선 2020년부터 분양할 예정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이처럼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한다고 해도 출퇴근 등이 불편하다면 선뜻 들어가 살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정부도 이 점을 의식했는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30분이 안 걸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철과 급행버스 노선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신도시 교통대책 박영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3만 8천 가구가 들어서는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입니다. 이곳에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철 6호선과 서부선이 지나는 세전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km 길입니다. 7개의 지하철역이 새로 생기는데 세 역은 모두 급행버스와 연결됩니다. 정부는 창릉 신도시에서 서울 여의도와 용산은 각각 25분, 강남도 30분이면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 대장동은 급행버스 중심으로 교통망을 새롭게 짰습니다. 고속 급행버스로 김포공원과 부천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노선을 만들고 광역 급행철도를 함께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대장 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는 30분, 여의도는 25분 걸릴 것이라고 국토부는 봤습니다. 두 지역 모두 자동차 전용 도로도 추가로 만듭니다. 정부가 이렇게 교통대책을 강조하는 건 동탄이나 김포한강 신도시처럼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고 서울 출퇴근이 불편해서 입주를 꺼리는 경우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는 2028년에야 광역교통망이 완성될 예정이라 먼저 입주하는 가구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정부가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공개된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그리고 인천 계양에 이은 대규모 택지입니다. 정부의 취지대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30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11만 채까지 합하면 이제 30만 채 공급 계획은 다 나왔네요. 그렇죠. 네.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특징이 지난 정부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내놓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쪽에서 그 신도시를 공급하는 건데 신도시의 개념은 사실 100만 평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이하의 그 면적도 다 포함해서 어제 발표를 했죠. 마지막 발표한 어제는 그 고양 삼릉지구하고 그다음에 부천 그 대장지구입니다. 네. 이 고양 삼릉지구,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요. 네. 서대문 그 수색역에서부터 고양시 가다 보면 오른편입니다. 구릉지로서 상당히 그 면적이 큽니다. 813만 제곱미터니까요. 네. 평수로 따지면 약 한 245만 9천 평 정도 됩니다. 세대수로 한 3만 2천 가구 정도 들어가고요. 미니 신도시급 이상이죠. 이게 완전 신도시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조금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면적이 343만 제곱미터니까 한 2만 가구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 전체 일대가 이제 부천시청서부터 그 김포공항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거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사당역이라든지 창동역이라든지 역세권 주변 개발과 경기도까지 합쳐서 22곳을 발표했죠. 네.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30분이 안 걸리도록 하겠다. 네. 물론 이제 교통대책과 연계돼서 추진될 내용입니다만 뭐 그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고양 창릉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일산 신도시나 또는 파주 운정지구보다도 가깝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발표는 어제 정부가 교통대책을 내놨는데 시행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네. 예, 계획만 발표했을 뿐인데 만약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여러 가지 그 BRT라든지 또는 SRT나 또는 뭐 GTX가 개통된다면 교통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동탄이나 김포 신도시 이쪽의 경우에는 주변에 지하철역도 없었고 출퇴근이 굉장히 불편해서 뭐 여전히 선호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지금 이번에 이들 두 지역은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번에 네. 지금 발표한 그 3기 신도시를 상대해서 본다면 2기 신도시가 볼멘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교통대책도 안 나왔고 또 2기 신도시 일부가 지금 분양되면서도요. 지금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청약 시장의 강화도 있지만 교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정부가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에 대한 획기적인 교통 대책은 안 내놓고요. 3기 신도시만 내놨습니다. 네, 광역 교통망이 완성되는 시기 2028년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찌감치 입주하는 분들은 뭐 일단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신도시를 만들 때부터 신도시라는 게 이제 그 100만 평 이상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 교통대책이나 교통부터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탁지를 개발하거나 또는 주택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우선 입주부터 하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하거나 도시기반 시설이 안 돼서 초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단 대출 규제, 돈줄을 죄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대책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다 나온 상태인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집값도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공급 대책 때문에 집값을 잡는다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출 규제가 주택 시장을 좀 옥죄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11일 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모든 주택 중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75%를 무주택자인 그 청약자에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시장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보다는 규제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당초에는 6월 말쯤에 3기 신도시가 추가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한 달 이상 이렇게 빨리 나온 건 어떻습니까? 뭐 서울 강남의 집값이 최근에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3월 달, 4월 달 한국감정원의 발표를 보면은요. 주택 가격이 0.2% 이상 하락하다 0.18%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해 그 12월부터 금년도 1, 2월 달 소위 그 이사철의 중소형 아파트로 거래된 양이 3월, 4월 달에 신고를 하면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간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낮추는 걸 좀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남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의 그 하락폭이 좀 멈칫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래서 정부가 이게 그 가격을 올라가는 조짐이 아닌가, 또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그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신도시 서둘러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수요자들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언제쯤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항상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정부가 뭐 강력한 그 대출 규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자는 서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놓으면서 또 신도시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급 대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신도시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기다렸다가 좋은 지역의 신도시 입주를 노려보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재고주택 시장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서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인천 검단이나 파주 운정지구처럼 2기 신도시 가운데 미분양을 우려하는 지역들이 좀 꽤 있잖아요. 자, 이번에 3기 신도시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 공급 과잉 사태가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수요가 줄면 공급 과잉이 되거든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더 증가하고 또 규제가 강하면 수요가 줄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분산돼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최근에 와서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미분양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6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미분양이 많이 쌓이는 지역은 공급 과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들이 만약에 매수에 나선다면 이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보통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말이죠. 주민들이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뭐 반발을 한다거나 갈등을 빚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2022년까지 분양을 2022년부터 분양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인데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땐 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거든요. 대대로 내려오던 땅들을 버리고 딴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거고요. 그 이면은 뭐 보상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고
또 지역의 커뮤니티가 무너지는 것도 두려워할 수 있는데요. 이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게 1년만 이전이 걸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1호가 받고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를 분양해도 입주하는 시기는 적어도 5, 6년은 봐야 된다고 봐입니다. 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 또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오르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대적인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또 나올 만한 그런 대책들이 있을까요? 공급 대책은 뭐 그렇게 이제 거의 다 나왔다고 네. 봐야 되고요. 이 30만 가구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5개 신도시가 29만 2천 가구밖에 안 됩니다. 네. 30만 가구는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이 30만 가구를 시행하는 걸로 더 이상 공급은 안 할 것 같고요.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 뭐 규제 정책은 계속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발표한 2개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대책은 정부가 계속 내놓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은 하는데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되는 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죠. 이달부터 국세청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자가 벌써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0세 이상이던 제한이 없어지면서 청년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이난주 씨는 5년 넘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그런 서민한테는 좀 큰 돈이에요. 근로장려금은 100만 원이 들어왔고 자녀장려금은 저희 아이가 2명인데 이제 50만 원씩. 올해 국세청이 선정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543만 가구, 1,2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규모로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겁니다. 이달 1일부터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6일까지 200만 명 넘게 신청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35만 원 늘어난 11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가 많아지고 지원금이 늘어난 건 재산과 소득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 기준도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와 함께 30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연령 조건이 없어지면서 혼자 사는 청년도 장려금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4명 중 1명이 30세 미만의 청년 단독 가구입니다. 자녀 장려금도 최대 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 원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구속됐던 취재 기자들이 어제 석방됐습니다. 511일 만입니다. 미얀마 대통령이 사면을 했기 때문인데 소수민족 탄압은 물론 언론의 자유까지 억눌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와론 그리고 초소에오 기자입니다. Around the world, people who are wishing to release us. So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very much for. 두 사람은 2017년 9월에 있었던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체포됐습니다. 비밀 문서를 빼내려 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비밀 문서를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형은 확정됐습니다. 함정 수사였다는 의혹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감옥에서 지난해 2월 미얀마의 대학살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의 인딘 마을에서 군인들이 로힝야족 남성 10명을 총으로 사살한 뒤 묻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희생된 모든 피해자 가족을 인터뷰하고 뼈 무덤 등의 참상을 사진으로 드러냈습니다. 미얀마는 1962년 군부 정권이 들어선 뒤 무슬림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이 심해졌습니다. 이른바 인종청소라고 불린 무차별적인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2017년에 로힝야족 반군과 정부군이 대규모로 충돌했습니다.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도 로힝야족 학살을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두 사람이 미얀마에서 사라져가는 민주화의 희망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지난 5일 비상착륙 도중 화재가 나 4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여객기는 러시아가 고품질을 내세워 개발한 슈퍼젯 100 기종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기종을 계속 운항하도록 할 방침인데 이탈 움직임이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국내 항공사가 이 여객기 구매 계획을 취소하는 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항공기에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기체가 훼손돼 형태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2012년 5월 추락한 수호이 슈퍼젯 100입니다. 이 기종은 인도네시아 시험 비행 당시 추락했습니다. 탑승객 45명 전원이 사망해 당시 안전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5일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기종을 계속 운항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진 운항을 중단시킬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세계 중단거리 항공기 시장을 보고 이 기종을 개발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에서 처음 개발한 여객기입니다. 러시아와 멕시코, 아르메니아 일부 항공사에서 운항 중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아말 항공은 현지 시간 6일 이 기종 10대 구매를 취소했습니다. 러시아 일간지 베도모스티는 지난 2017년 한때 이 기종 87대 중 20%가 수리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러시아 여객기 참사 당시 자신의 짐을 챙기느라 통로를 막았던 진상 승객이 기소됐습니다. 바로 커다란 몸집의 이 남성입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순간에 다른 승객이 대피할 통로를 막아선 채 자신의 수화물을 챙기기 바빴는데요. 한 언론은 이 남성이 앉았던 10여 좌석 뒤쪽의 승객 중 단 3명만이 살아남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뻔뻔하게도 탈출 직후에 생존자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탑승권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결국 남성은 기내 통로를 막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짐과 다른 승객의 목숨을 맞바꾼 이기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거대한 먼지 폭풍이 마을을 집어삼키자 사방이 순식간에 깜깜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호주 빅토리아 지역의 모습인데요. 짙은 먼지가 햇빛까지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실내로 급히 대피했고 대규모 먼지 폭풍은 약 1시간 정도 지나서야 거쳤는데요. 한 주민은 40년 만에 최악의 먼지 폭풍이었다며 종말이 온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지역의 한 화재 현장에서 19살의 크레인 기사가 건물 안에 고립된 14명을 구조했습니다. 7층짜리 아파트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에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소년이 크레인을 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불길 바로 옆까지 다가가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소년은 망설이지 않았는데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소년의 아버지까지 합세해 구조 작전을 펼쳤습니다. 차근차근 크레인 끝에 달린 바구니로 사람들을 옮겨서 30분도 안 돼 총 14명을 구조해냈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사람들을 구해낸 소년에게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어린 코끼리 2마리가 쏙 빠졌습니다. 스리랑카 중부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애타는 어미는 계속 주변을 맴돕니다. 아무리 새끼라 해도 사람의 힘으로 꺼내긴 역부족인데요. 결국 굴착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올라오려 애쓰는 코끼리의 뒤를 살짝 받쳐주기도 하는데요. 3시간의 구조 작업 끝에 새끼들은 무사히 어미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들과 관련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게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윤중천 씨가 전현직 군 인사들을 수시로 접대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자신의 건설 사업 청탁을 위해서였습니다. 별장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입니다. 주한미군 해병대 A대령 부부가 이 별장을 처음 찾은 건 2008년 초. 우리 남편 생일 파티 해주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골프대도 나가고 아주 입안에 혀처럼 잘합니다. 한 번 크게 파티할 때는
아니 뭐 이쁜 여자도 좀 몇 명 와 있었는데. 윤 씨가 A대령 부부를 수시로 접대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군 부대의 일감 청탁이었습니다. 군대 일할 거 없냐. 그래서 내가 이거는 다 민간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 우리 이름을 팔았을 거예요. 미군 부대 공사지가 할 거라고 막 그러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당시 별장 모임엔 지자체장과 정치인, 병원장 등 사회 유력 인사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면민체육대회가 있을 때 또 자기 과실을 많이 한 거는 제가 들었죠. 뭐 무슨 사업도 여러 군데 뭐 골프장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 윤 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골프장 전문 부동산 개발회사의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해병대를 나온 윤 씨는 전후에 인맥을 통해 군 고위 인사들을 적극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만 출신도 있고 뭐 젊은 출신도 있고 많아. 골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윤중진도 그렇게 막 잡음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 윤 씨가 군사 지역인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 군 장성을 접대한 정황도 있습니다. 2013년 경찰 수사에서 윤 씨 측근이 윤 씨가 전직 장성 K씨에게 홍천 골프장 사업을 청탁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K씨는 청탁은 있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 것을 뭐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전역한 상태에서 만났었기 때문에 해당 골프장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무산됐습니다. 그 부분은 하객들하고 같이 인적도 있으니까 우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군부대에서 조적도 하다고 세번을 거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단은 당시 윤 씨가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5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청구한 윤 씨 구속영장에 사기와 알선 수재 혐의를 넣은 이유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5.18 관련 막말을 한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던 자유한국당이지만 이를 처리한 일정은 아직도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광주에 갔다가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받은 황교안 대표는 다시 광주에 가서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18 막말로 제명이 결정된 이종명 의원에 대한 처리 일정을 묻자 국회 상황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기 때문에 조금 이 국회 상황이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조금의 5.18 징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 없으신가요? 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막말 파문을 일으킨 건 지난 2월 8일입니다. 본인이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5.18을 폭동으로 지칭한 겁니다. 당 윤리위는 같은 달 14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제명안 의결을 위한 의총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가급적 저는 조금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며 구체적 일정까지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징계를 위한 일정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지칭해 지난달 19일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도 여전히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내년부터 무인 탐사선을 달로 쏘아 올리는데요. 여기에 실게 장비를 우리나라가 만들 예정입니다. 미국과의 공동 개발이 원칙이긴 한데 우리 기술로만 개발된 장비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나사는 내년부터 무인 탐사선을 9대 이상 달로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이 우주선의 실을 탐사 장비를 우리나라와 함께 개발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달 표면을 3차원 방식으로 입체감을 살려 보여주거나 자기장을 측정하는 등 달의 환경을 조사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미국과 공동 개발이 원칙이지만 온전히 우리 기술로 개발한 탐사 장비를 납품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5년 뒤에 사람을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성공한다면 1972년 이후 52년 만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먼저 무인 탐사선을 보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탐사 장비도 실제 달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달 탐사선 발사는 각 나라의 우주 개발 능력을 재는 기준으로 씁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누리호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탐사선을 쏘아 올릴 엔진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나사와 협력하면서 2030년까지 달에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은퇴를 했어도 우리에겐 여전히 선수이고 또 피겨 여왕이죠. 김연아가 한 달 뒤 아이스쇼로 돌아옵니다. 탱고, 왈츠, 발레까지 그동안 다양한 연기를 풀어냈던 김연아가 어제 새 프로그램의 음악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영화 007 메들리에 어우러진 안무도,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맞춘 연기도 근사했지만 김연아 하면 떠오르는 건 멋진 춤입니다. 녹산내의 탱고로 성인 무대에 데뷔한 뒤 왈츠 리듬의 죽음의 무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발레곡 지젤에 맞춰선 우아한 연기를 풀어냈고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선 탱고곡 아디오스 노니노를 통해 성숙한 여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퇴한 김연아가 다음 달 아이스쇼를 앞두고 올해 고른 곡 역시 러시아의 민속 춤곡 다크 아이즈입니다. 멜로디가 아름답고 강렬해 많은 피겨 선수들이 사랑했던 곡인데 김연아는 올해 초부터 이 곡을 직접 고른 뒤 연기 구성에 들어갔고 절절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빙판에 수놓을 계획입니다. 기술적 요소와 예술성이 한데 어우러져야 하는 피겨 대회와 달리 갈라쇼는 억눌린 경쟁을 벗어나 관중 앞에서 개성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선수 시절 갈라쇼에서 비욘세나 아델의 팝 음악을 선곡하며 숨은 끼를 꺼내 보이기도 했는데 올해 아이스쇼에선 또 하나의 배경곡으로 미국 가수 줄리아 마이클스의 이슈를 선곡했습니다. 기타 선율의 음악을 흥겹게 편곡해서 또 다른 상상력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은퇴한 뒤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김연아, 이후 대회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2년째 이어가는 아이스쇼는 팬들과 만나는 접점이 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애틀란타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류현진은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8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팀 타선의 침묵으로 아쉽게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류현진은 올 시즌 6경기에 등판해 3승 1패, 평균 자책점 2.55를 유지 중입니다. 올 시즌 K리그1에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북현대와 울산현대가 나란히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전북은 어제 4만 베이징 팬 앞에서 펼쳐진 G조 5차전에서 김신욱의 헤딩골로 베이징 과안의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울산도 어제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린 H조 5차전에서 후반에 터진 믹스의 결승골로 시드니 FC를 1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전북과 울산은 각각 조 1위를 지키며 남은 한 경기에 상관없이 모두 16강에 올랐습니다. 아침마다 옷차림이 고민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무척 크겠는데요. 출근길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상당하겠습니다. 공기는 계속 건조해지면서 강원 영동에 건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무척 강하니까요. 특히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청명한 하늘 만날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서울이 21도, 광주 23도, 대구가 25도로 지역에 따라 따뜻한 곳도 많겠습니다. 북한도 함흥이 최고 28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 볕이 강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에는 아침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대화 동력을 살려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협상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발사체가 비핵화 시기를 되돌릴 만한 중대한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한국을 찾는 방안과 관련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이 오늘 삼선 의원 3명 후보의 대결로 치러집니다. 내년 총선까지 1년간 당을 이끌게 되는데 여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정상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그동안 증인 출석을 계속 거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MB 최측근으로 통했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중국의 고위 대표단이 미국으로 가서 막바지 무역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압박으로 우려가 있었지만 예정됐던 양국 간의 협상은 일단 계속되는 건데 밤사이 뉴욕 증시가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